자, 우리가 속성을 정의했으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엔티티에 있는 속성 중에서 대표 선수를 뽑아야 돼요. 즉, 식별자를 찾아서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국가는 국민을 주민번호로 식별하고 자동차는 자동차 번호가 있고 웹사이트는 도메인 이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식별자라고 하는데 식별자가 하는 일은 뭐예요? 원하는 대상을 정확하게 타겟팅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식별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 대상을 제외한 원하는 대상을 정확하게 타겟팅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식별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 대상을 제외한 누구도 같은 값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저의 주민등록번호가 예를 들어서 1이다. 그러면 국민 중에 누구도 1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다른 사람도 갖고 있으면 이제 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ER 다이어그램에서도 우리가 그 아이덴티파이어, 즉 식별자를 어떤 속성을 할 것인가를 지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정한 식별자는 훗날 primary key, 즉 기본 키가 될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식별자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가 있습니다. 잠깐 영상 멈춰놓고 이 표의 내용을 한번 해석해 보세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표를 보면은 식별자로 사용될 수 있는 컬럼이 있고 사용될 수 없는 컬럼이 있습니다. 없는 것부터 볼까요? 자, 이름은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쓰면 안 돼요. 도시, 이거는 뭐 그 도시에 사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테니까 얘는 식별자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개는 쓸 수가 없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이메일. 여러분이 만드는 시스템이 이메일이 다르다면 그 사람은 각각 다른 사용자를 주겠다 라고 하면 이메일을 식별자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정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이메일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메일을 또 식별자로 쓸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주민등록번호 같은 그러한 것을 식별자로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뭐 마땅치 않다. 그러면 행이 추가될 때마다 자동으로 1씩 증가시켜서 중복되지 않는 값을 부여하는 것을 통해서 식별자를 제공해 줄 수도 있어요. 이러한 식별자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식별자가 아니라는 뜻에서 인조 키라고 부르는데 뭐 그런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테이블에서 식별자가 될 수 있는 후보들은 이렇게인데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candidate key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후보 키 중에서 우리가 선택한 식별자가 user underbar id라고 한다면 걔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제 기본 키, 영어로는 primary key라고 부르고 기본 키가 아닌 다른 친구들은 대체 키, alternate key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alternate key들은 나중에 성능 향상을 위해서 primary key는 아니지만 secondary index라고 하는 것을 걸기에 아주 좋은 친구들이 됩니다. 자, 그리고 조금 특수한 경우로 중복키, composite key라고 하는 그리고 조금 걸기에 아주 좋은 친구들이 됩니다. 자, 그리고 조금 특수한 경우로 중복키, composite key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 중복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표를 잠깐 한번 해석해 보시죠. 자, 이 표는 부서별 직원 명단이라는 표예요. 즉, 어떠한 부서가 있다, 1번이라는 부서가 있다면 그 부서에는 1번, 4번을 갖고 있고 2번, 4번을 갖고 있는 2명의 직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한 명의 직원은 여러 개의 부서에 속할 수도 있잖아요. 요건 이제 그런 뜻이에요. 다른 부서에 1번이 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표의 경우에는 여기 있는 직원 번호만으로는 행을 식별할 수 없어요. 부서 번호만으로도 행을 식별할 수 없습니다. 부서 배정일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직원 번호와 부서 번호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식별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식별자를 중복키, 컴포짓 키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만든 요 엔티티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글부터 한번 볼까요? 자, 글의 경우엔 제목, 작성일, 본문이 있는데 이 중에 어떤 것도 식별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안타깝게도 없네요.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예, 자연스럽게 프라이머리 키가 될 수 있는, 자연스럽게 식별자가 될 수 있는 속성이 없기 때문에 인조, 그 대리키라는 것을 만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글, id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오토 인크리먼트 또 시퀀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다른 것과 중복되지 않는 일련 번호를 만드는 방법을 이제 사용을 하시게 되겠죠, 나중에. 자, 이렇게 우리가 그 프라이머리 키를 지정했다면 얘가 프라이머리 키라는 것을, 얘가 식별자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밑줄을 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딱 보면 밑줄이 있으면 얘가 그 프라이머리 키, 즉 식별자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 딱히 식별자가 될 만한 자연스러운 키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다가 또 댓글 id라고 이렇게 하고 밑줄 긋고 그리고 연결을 시킬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각각의 엔티티가 드디어 자신을 식별할 수 있는, 자신의 그 튜플, 즉 행을 식별할 수 있는 컬럼인 식별자 컬럼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엔티티와 엔티티의 릴레이션십을 맺어주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이 릴레이션십은 무엇이 되는가 라는 것을 또 한 번만 더 봅시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들이 있고 각각의 표들은 이렇게 데이터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때에 각각의 표의 행을 식별하는 이 유일무이한 식별자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프라이머리 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저자 테이블의 id 값을 가리키는 글 테이블의 저자 id의 값, 저걸 뭐라고 하냐면 외래에 있는 테이블과 연결할 때 사용하는 열쇠라는 뜻에서 외래 키, 영어로는 foreign key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relationship은 primary key와 foreign key가 연결되는 걸 통해서 실제로 구현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또 우리 수업을 진행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런 관계를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하는가를 소개해 드리면 이제 릴레이션십에 대한 얘기를 대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ER 다이어그램에서 우리가 릴레이션십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마른 목골로 생긴 도형을 통해서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첫 번째로 누구부터 볼까요? 저자는 글을 쓰죠? 글은 저자로부터 글을 쓰여짐 당하죠. 그래서 저는 이걸 작성이라고 하는 관계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저자와 댓글도 작성이라는 관계가 있고요. 글은 댓글을 포함하죠. 또 소속하죠. 또 댓글은 글에 소속되죠. 그러면 요거는 소속이라고 하는 관계로 둘이 맺어져 있는 사이인 거예요. 소속. 그럼 이렇게 그 관계의 이름을 우리가 표현했다면 이것을 이제 선으로 연결을 해야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일단 됐는데요.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만들 때, 또 여러 사람들과 협업할 때 사람들이 이런 정보에서 궁금해할 만한 핵심적인 건 우리가 다 했는데, 거기서 이제 관계라는 측면에서 얘들보다는 덜 중요하지만 나머지 애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 알려주고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릴레이션십에서 우리가 꼭 따져봐야 되는 요소인 카디널리티, 옵셔널리티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까다로워요. 저는 일주일 뒤면 항상 까먹어서 다시 보려면 헷갈리더라고요. 제가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는 아니니까요. 가끔씩 DB를 보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좀 넉넉하게 가지고 이 수업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내가 요거 이해하는 거에 쓰겠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카디널리티라는 것부터 따져볼게요. 그럼 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기수라고 나와 있어요. 그냥 1, 2, 3, 4, 5, 6, 7, 8, 9 이런 숫자가 기수, 영어로는 카디널리티예요. 자, 제가 표를 두 개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 두 개의 표는 서로 나중에 조인 같은 걸로 연결될 거예요. 자, 그때에 왼쪽에 있는 표에는 행이 3개가 있고 오른쪽에 있는 표도 행이 3개가 있습니다. 자, 이때에 우리가 카디널리티를 따져보려면 단임에게 반은 몇 개인가, 반에게 단임은 몇 개인가 를 양쪽 다 따져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보시면 압니다. 자, 단임은 반을 몇 개 가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각 선생님은 하나의 반만을 단임한다. 그리고 그것의 사례로 김이라고 하는 선생님만 놓고 보면 1반을 맡았다. 그러면 저 김이라는 선생님은 다른 반을 맡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래서 단임에게 반은 1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반대로 따져보는 거예요. 반에게 단임은 몇 개냐? 자, 각 반의 단임은 1명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이 1반이 선생님이 김이다. 그러면 다른 선생님은 단임이 될 수 있어요? 없다. 자, 그럼 이것은 반에게 단임은 몇 개다? 하나다. 그래서 이것을 1대 1 관계라고 하고, 이걸 표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가 아니죠. EID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자, 다른 케이스를 한번 봅시다. 저자에게 댓글은 몇 개냐를 따져봐야 돼요. 저자는 여러 개의 글을 작성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김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렇게 3개의 댓글을 작성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에게 댓글은 여러 개이다 라는 뜻에서 n이라고 표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댓글에게 저자는 몇 개냐를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 댓글은 하나의 저자만 존재하죠. 예를 들어서 댓글 1이 김이라는 저자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다른 누구도 저 댓글의 저자가 되면 안 됩니다. 자, 이런 관계에는 댓글에게 저자는 몇 개다? 1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1대 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는 만의 다자예요. 또는 1대 n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리고 이것을 EI 다이어그램 상에서는 이렇게 표기합니다. 그래서 n에 해당되는 부분에 이렇게 까마귀 발처럼 생긴 산발이를 다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표기법이 다양해요. 그래서 어떤 거는 여기다가 1을 적고 어떤 건 여기다 n을 적기도 하는,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예. 됐죠?
자, 또 다른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저자와 글의 관계입니다. 자,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시스템은 하나의 글을 여러 명이 편집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해 보시고 이걸 보십시오. 자, 그러면 저자에게 글은 몇 개냐부터 따져봐야죠. 저자는 여러 개의 글을 작성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김이라는 사람은 저렇게 3개의 글을 작성할 수 있죠. 그래서 저자에게 글은 몇 개다? 여러 개다 라는 뜻에서 역시나 m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글에게 저자는 몇 개냐를 따져봐야죠. 각 글은 여러 저자가 존재하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글 1이 생겼다면 이 글은 여러 명의 저자가 참여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글에게 저자는 몇 개다? 여러 개다. 그래서 n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n 대 m이라고도 하고 다 대 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산발이가 양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관계성 3가지예요. 1대 1, 1대 다, 다대 다 이렇게 3가지의 관계성들을 살펴봤는데요. 이 중에서 끝에 있는 다대다 관계는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그 현실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의 세계에서는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 상태 그대로 두지 않고 우리가 중간에 연결 테이블이라고 하는 특별한 테이블을 만들어서 최종적으로는 1대 다 관계로 컨버팅을 시키거든요. 근데 그건 지금 이해할 수는 없고 살짝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렵죠? 이거 혼자서 하려면 정말 까다로워요. 진짜로 너무너무 까다로워요. 그래서 원래 그래요. 원래 헷갈리다고 생각하면 뭔가 이렇게 자괴감이 절 들잖아요. 그렇죠? 예, 자괴감 없이 그러려니 하면서 이거 원래 어려운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옵셔널리티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옵션이라고 하는 건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런 거잖아요. 예, 그게 무슨 의미를 갖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제가 표를 2개를 준비했어요. 자, 저자와 댓글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 어떤 시스템에 저자가 등록을 했다면 그 사람이 반드시 댓글을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그럴 수 없죠. 등록하자마자 댓글을 달아야 등록하는 것이 아닌 이상은 일단은 등록하고 나중에 댓글을 쓰건 안 쓰건 그건 자기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저자는 댓글을 작성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이라고 하는 사람은 댓글을 썼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댓글을 작성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자, 이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자에게 댓글은 옵션이다. 됐죠? 그리고 이것을 다이어그램에서는 동그라미로 표시해요. 아마 옵션의 O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기억하면 편하겠죠? 자, 그리고 그때 이제 방향이 이쪽에 있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는데 이거 엄청 헷갈리는 거예요. 이쪽인지 이쪽인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댓글에게 저자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죠. 댓글이 일단 존재한다면 걔는 반드시 저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각 댓글은 반드시 저자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 있는 이 그림은 약간 모순이 있는데 그림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댓글에게 저자는 뭐다? 필수다. mandatory. 예. 그러면 이제 이 mandatory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기호로 표시하냐? 짝대기 하나를 찍으시면 됩니다. 자, 이것이 optional 또 mandatory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기호예요. 방향이 엄청 헷갈릴 거예요. 자, 근데 생각해보면 저자와 댓글은 필수냐, 선택이냐 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1대 1이냐, 1대 다냐, 다대
다냐라고 하는 카디널리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특성을 모두 반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자, 저자와 댓글은 1대 n의 관계이기도 해요. 그러면 EI 다이어그램 상에서는 이렇게 오버랩을 시키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여기 있는 이 EI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딱 봤을 때 여기에 있는 요게 저자고 댓글이에요. 여기 저자는 댓글에 대해서 저자는 여러 개의 댓글을 가질 수 있구나. 또 댓글을 달지 않을 수도 있구나. 그리고 댓글은 반드시 저자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저자가 한 명이구나. 라는 것을 해석하실 수 있어야겠죠.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이것을 실제로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온 예제에 반영해 보도록 합시다. 자, 하나씩 우리 따져봅시다. 여러분, 우리 수업하기 전에 한번 직접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이게 진짜 헷갈리는 거구나 라는 걸 확인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저자는 글을 여러 개 가질 수 있죠? 저자는 글을 쓰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쪽이 뭐로 어떻게 표시돼야 되겠어요? 이쪽이 1, 여기는 n 그리고 옵션이니까 O 이렇게 해야 되죠. 제가 선택해서 여기 오면서 n인 거 요거를 클릭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됐나요? 이제 반대로 글은 저자를 여러 개 가질 수 있죠? 그럼 여기는 이제 n인 거예요. 그리고 글은 저자를 반드시 가져야 되죠? 그러면 mandatory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mandatory는 짝대기, 그리고 다는 요거죠. 그럼 이런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글과 댓글의 관계를 따져볼까요? 글은 댓글을 여러 개 가질 수 있죠? 예, 그럼 여기는 이제 many고요. 여러 개. 그 다음에 글은 댓글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죠? 예, 그러면 이제 옵션이에요. 옵션이면서 many인 것을 찾아야죠. 자, 옵션이면서 many인 건 요거네요. 이렇게 됐고요. 이번에는 댓글에게 글은 하나죠. 그리고 댓글에게 글은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럼 이게 뭐예요? 하나면서 필수인 거 이렇게 되는데 이게 좀 방향이 바뀔 때가 있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댓글과 저자를 한번 살펴볼까요? 댓글에게 저자는 한 명이죠. 그럼 여기는 1이에요. 댓글에게 저자는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건 mandatory입니다. 그러면 이걸 선택해서 여기서 1이면서 mandatory 이렇게 됐고, 그 다음 여기 자, 저자에게 댓글은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다입니다. many. 저자에게 댓글은 없을 수 있죠? 옵션이에요. 자, 그럼 또 이거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개념적 모델링에 대한 얘기는 모두 다 끝났습니다. 물론 이제 이 개념적 모델링, 또 논리적 모델링, 그리고 물리적 모델링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 또 어떤 기호를 써야 된다, 이것은 의견이 다들 분분해요. 그래서 어떤 정해진 아주 엄격한 룰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것, 여러분이 하는 일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절차를 뒤로 빼기도 하고 앞으로 빼기도 하고 하면서 자유롭게 또 유연하게 또 합의를 통해서 진행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일종의 부록입니다.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돼요. 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1대 1이니, 1대 단위, 다대 단위 이거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mandatory 옵션은 이것까지 가면 훨씬 더 헷갈려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일주일 뒤면 이거 까먹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 몇 시간 써가지고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습니다. EID 야학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생긴 간단한 웹 서비스예요.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엔티티를 2개를 적어주고 그것의 관계를 적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 글과 댓글은 소속관계죠. 이렇게 적어주면 자동으로 다른 부분들이 바뀌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글과 댓글의 관계를 적어주고요. 그 다음엔 댓글과 글의 관계를 적어주면 요 위에 ER 다이어그램을 표시해 줍니다. 생긴 거 그렇게 안 생겼지만 잘 보시면 ER 다이어그램이에요. 반대로 이제 ER 다이어그램을 보고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하고 싶으면 요 위에를 적어주면 아래쪽에 반영이 돼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자, 글은 댓글에 대해서 여러 개의 댓글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글은 다수의 댓글에 반드시 소속돼요? 아니면 어쩌다 소속돼요? 때때로 소속돼요? 때때로 소속되죠. 소속이 안 될 때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요. 댓글은 글을 소속할 때 어떻게 돼요? 댓글은 다수의 글에 아니죠. 하나의 글에 반드시 소속되잖아요. 요걸 이제 이렇게 쭉 적어주면 그거에 맞게 다이어그램을 추천해 주는 거예요. 글과 댓글은 소속관계고 여기 짝대기는 1대 여기 요거는 꺽쇠는 원래 3바리로 해야 되는데 3바리가 그 키보드 그 기호상이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얘로 했어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1대 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댓글에게 글은 필수고 글에게 댓글은 옵션이다 라고 이렇게 표를 다이어그램을 만들어주는 간단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헷갈리시면 요거 어디다가 북마크 해 놓으셨다가 필요할 때마다 이걸로 해석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 저는 요거 쓰려고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부록까지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끝! 지금부터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을 시작하겠습니다. 데이터 모델링을 여러 사람이 분업을 한다면 아마도 최고의 실력자는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에 배치해야 될 겁니다.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은 순서상으로는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 앞에 있지만 그것은 제일 쉽기 때문이 아니라 제일 어렵고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개념적 모델링이 잘 되어 있다면 논리적 모델링은 꽤나 기계적인 일입니다. 물론 기계적인 일이라고 소홀히 하면 안 되겠죠? 개념적 모델링이 업무에서 개념을 뽑아내는 일이라면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은 그렇게 뽑아낸 개념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패러다임에 어울리게 데이터 형식을 잘 정리정돈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구체적인 데이터베이스 제품의 특성이나 또 성능과 같은 것은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대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패러다임에 어울리는 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개념을 잘 정리정돈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시작해 봅시다. 자, 제일 먼저 얘기해 볼 것은 매핑 룰이라는 것인데요. 이 매핑 룰이라는 것은 ER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표현한 내용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맞는 형식으로 전환할 때 우리가 사용해 볼 수 있는 어떤 그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론에 따라서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덜 고민하고도 더 많은 것을 빠짐없이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통해서 우리가 표현한 내용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맞는 형식으로 전환할 때 우리가 사용해 볼 수 있는 어떤 그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론에 따라서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덜 고민하고도 더
많은 것을 빠짐없이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매핑 룰이라는 것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매핑 룰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이런 흐름으로 우리가 가면 된다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entity는 테이블로 바꾸시면 되고요. attribute는 컬럼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relation은 pk와 foreign key로 전환하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ER 다이어그램에서 우리가 그린 그림을 관계형 데이터 모델로 전환하는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ER 마스터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할 거예요. 이 도구는 오픈소스고 무료고 아주 성능이랄까, 기능이랄까 이게 좋기 때문에 저는 이걸 쓸 건데 여러분은 이거 쓰지 마시고 그냥 종이를 꺼내서 종이다 하시거나 아니면 엑셀이나 구글 스프레드시트 같은 거에서 빨리 진행을 하십시오. 여기 있는 이 툴을 설치하는 게 좀 까다롭기 때문에 나중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ER 마스터는 이클립스라는 도구에 설치되는 그런 소프트웨어예요. 플러그인이라서 이클립스를 저는 사용을 해야 할 거예요. 여러분은 종이다 하십시오. 하면서 이제 나도 저거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이 커지면 나중에 즐겁게 공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저는 오픈 튜토리얼스라는 사이트에 대한 그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픈 튜토리얼스라고 적었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 제품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MySQL을 선택하면 나중에 물리적 데이터 모델링을 할 때 SQL을 우리한테 줄 때 MySQL에 맞는 SQL을 주는 거예요. 정말 좋죠? Finish. 자, 그럼 이렇게 캔버스가 생겨납니다. 그럼 이 캔버스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려나가면 돼요. 저는 여기 있는 이 오른쪽에 제가 배치시켜 놓은 이 그림을 참고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매핑 룰에 따르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entity를 테이블로 바꾸는 거예요. 저자, 글, 댓글 이렇게 있는데 이걸 이제 해볼 겁니다. 제가 쓰고 있는 도구에서는 여기 있는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는 거 저거를 딱 클릭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테이블이 생겨요. 저는 3번 엔터를 쳐서 클릭을 해서 이렇게 테이블 3개의 빈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구부터 할 것인가? 제일 먼저 하기에 좋은 애는 보통은 혼자서도 잘 지내는 테이블, 포린 키가 없는 테이블들이 먼저 만들기에 딱 좋은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자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딱 클릭하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는데 여기에다가 저자는 저는 also 라고 할래요. also. 그리고 로지컬 네임에는 저자라고 이렇게 써주면 일종의 도움말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SQL로 만들어지는 용어는 also라는 영어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also라고 하는 저 테이블에 컬럼을 추가하는데요. 이 컬럼을 추가할 때는 밑에 있는 add를 클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은 종이에다 잘 하고 계시죠? 자, 그때에 저는 제일 먼저 also의 id 값을 지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id는 primary key 값이고 행이 추가될 때 자동으로 1씩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auto increment를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logical name에는 이게 저자 id죠. 저자 id라고 하고요. 타입은 int, 즉 정수를 이렇게 지정했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속성에다가 여러 가지 제약 조건, 예를 들면 여기 들어오는 데이터는 정수여야 된다, 문자 길이는 얼만큼까지 허용한다, 유니크 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뭐라고 하냐면 그 컬럼에 대한 도메인을 설정한다 라고 해요. 도메인은 이제 영역이잖아요. 즉, 그 컬럼에 들어갈 데이터가 어떤 범위 안에 있는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경계를 지어준다, 이런 느낌이 아닐까요? 저도 정확한 용어의 유래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도메인이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자, 그리고 된 것 같아요. 예, 오케이, 이렇게 누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컬럼들도 이제 추가를 해야죠. 저자는 이름이 일단 있어야죠. name이라고 하고요. 이름 이렇게 하고, 저자의 이름은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난 너를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바차
해서 글자는 뭐 한 15글자 이상의 이름은 없겠죠?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 프로파일, 자기소개, 그 다음에 타입은 이것도 이제 바차로 해서 뭐 한 50, 뭐 한 100글자 이상은 못 쓰게 낱널, 그리고 OK. 그 다음에 가입일, 됐고 낱널, 그리고 데이트, 타임을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OK를 눌러서 했고 뭐 다 된 것 같아요. 그리고 OK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글과 댓글을 좀 빠른 속도로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엔트리와 속성까지를 테이블과 컬럼으로 매핑하는 작업을 끝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릴레이션십을 프라이머리 키와 포린 키를 연결하는 걸 통해서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에 맞게 컨버팅을 해봅시다. 자, 이걸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카디널리티, 즉 몇 대 몇이냐 라고 하는 것을 따져보는 거예요. 우리 이전에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과 관련된 몇 가지 원칙만 좀 보면 됩니다. 자, 순서대로 하는데 우선 제일 간단하고 단순한 관계가 1대 1 관계예요. 그 다음에 1대 n, 그 다음에 n 대 m 이런 순서로 처리를 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의 예제에는 1대 1 관계가 없어서 제가 좀 머리를 좀 짜봤습니다. 여기다가 뭘 넣으면 1대 1이 될까를 좀 궁리를 해보니까 휴면 기능을 넣으면 될 것 같아요. 휴면이라고 하는 건 이제 자기의 어떤 그 활동을 멈춰놓은 멤버를 이제 휴면 계정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여기 있는 저자가 휴면 상태가 된 저자들의 목록을 관리하는 테이블을 하나 추가하기 위해서 ER 다이어그램을 먼저 수정을 좀 해볼게요. 자, 이렇게 휴면자를 추가를 하고요. 속성을 추가했습니다. 휴면일, 그리고 휴면자는 저자랑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될 것이고요. 저자와 휴면자는 서로 1대 1 관계니까 그냥 줄만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자는 휴면을 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필수가 아니라 옵션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옵션이다 이렇게 표시하고요. 휴면자가 있다면 반드시 저자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필수인 1 관계를 이렇게 맺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ER 다이어그램으로 우리가 표현한 요 것을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 모델에 반영을 해봅시다. 자, 우선 휴면자라고 하는 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단어가 좀 어렵더라고요. dormant 처음 들어본 단어예요. 휴면. 자,
자, 이 human id를 primary key 값으로 할 건데,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이 human id는 자기 독자적인 id 값을 가질 필요가 없이 also id 값과 같은 값을 주면 됩니다. 굳이 자기 id 값을 오토 인크리먼트 같은 걸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면 안 하는 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프라이머리 키 값은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성능이 가장 좋은 키이기 때문에, 인덱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더 있지만요. 자, 여기 타입은 int 해서 프라이머리 키 값과 정확하게 같은 것을 지정을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human 1 자, 이렇게 dormant라고 하는 그 테이블을 추가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테이블에서 누가 포린 키를 가져가야 될까요? 이게 1대 n 관계에서는 하나도 안 헷갈려요. 왜냐하면 1쪽에 pk, n쪽에 포린 키를 주면 된다는 게 너무 쉽게 생각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1대 1 관계에서는 누구한테 포린 키를 줄 것인가? 이게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제가 저자 테이블과 휴면 저자 테이블을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서 누가 누구한테 의존하는가를 한번 따져보시면 어떨까요? 자, 저자는 있죠. 휴면 저자에 id 값이 있냐 없냐랑 상관없이 이렇게 값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휴면 저자는 휴면 저자에 추가할 수 있는 값은 이 저자의 id 값이 있는 1 밖에는 추가할 수가 없어요. 2를 추가하려고 그러면 추가가 돼요? 뭐 포린키 같은 거 안 걸었으면 되긴 되겠지만 2에 해당되는 사람은 저자 테이블에 없단 말이에요. 즉, 휴면 저자는 저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하지만 저자는 휴면 저자가 누군지 몰라도 돼요. 다른 말로는 휴면 저자는 저자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는 저자는 부모 테이블, 혼자서는 잘 지낼 수 없는 의존하고 있는 테이블은 자식 테이블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맥락에서 저자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 휴면 저자의 포린 키를 설치하시면 대체로 무리 없이 애플리케이션을 동작시키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런 구분법으로 말씀을 드려봐요. 그럼 제가 쓰고 있는 도구에서는 여기 포린 키를 설치할 때 얘를 쓰면 됩니다. 릴레이션을 맺을 건데 뭘로 맺을 거냐면 이미 존재하는 컬럼으로 누구요? also id를 이용해서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부모 테이블을 처음에 클릭하고 자식 테이블을 두 번째로 클릭하면 이렇게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때 레퍼런스 컬럼이라는 것은 부모 테이블의 저자 id라고 하는 컬럼과 그 자식 테이블인 dormant의 휴면 id라고 하는 이 값이 서로 연결된다 라고 하고 OK를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1대 1 관계가 맺어집니다. 그리고 포린키 누가 가졌어요? 이쪽에 also id 값이 갖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해야죠. 이 also와 dormant 사이에 몇 대 몇 관계인지를 지정을 해야죠. 자, 첫 번째, also에게 dormant는 없을 수도 있죠. 그러면 얘는 옵셔널이니까 여기 child가 dormant거든요. 멀티플리시티 아무튼 여기에 요건 이제 옵셔널이니까 0 아니면 1을 지정하고요. dormant 행에게 also 행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1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면 이렇게 기호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대1 관계를 맺는 방법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대 n 관계를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우리의 그 표에서, 그 ER 다이어그램에서 1대 n 관계는 댓글과 글, 저자와 댓글 1대 n인데 제가 뭐 실수를 했네요. 참 쉽지가 않아요. 여기 제가 산발이가 뭐 하다가 없어져 버린 것 같은데, 자, 산발이를 제가 추가해야죠. 여기 맞겠죠? 저자는 댓글을 가질 수도 있고 갖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저자 한 명은 여러 개의 댓글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댓글은 저자와도 관계를 갖고 있고 글과도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표로 표현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여기 어떠한 댓글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 댓글을 어떤 저자가 썼고 어떤 토픽에 속해 있는 댓글인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행을 컬럼을 2개를 추가해서요, 여기다가는 토픽의 ID, author의 id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글은 토픽에 대한 그 MySQL에 대한 글이니까 여기 있는 id 값 1번을 넣고, author id는 1번 사용자가 적었으니까 1번을 넣고요. 자, 오라클에 대한 부분은 2번이고 요거는 2번 사용자가 했다고 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요것을 이제 우리가 그 ER 다이어그램에는 이미 표시가 되어 있고 그 관계형 데이터 모델에다가 이제 반영을 해봅시다. 자, 우선 이 커멘트에다가 우리가 그 컬럼을 2개를 추가해야 되는데, 제가 쓰는 도구는 컬럼 2개를 쉽게 추가할 수 있게 해줘요. 자, 1대 n 관계는 요것을 프라이머리 키를 가지고 있는 토픽을 먼저 클릭하고 커멘트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컬럼이 하나 추가됐죠. 그리고 author를 클릭하고 커멘트를 클릭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추가가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더블 클릭해서 여기 있는 이것은 글 id니까 topic underbar id로 지정을 했고, 이것은 author id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2개의 포린 키를 갖게 된 상태죠. 자, 그 다음에 이 토픽과 커멘트는, 토픽에게 커멘트는 옵션이죠. 커멘트에게 토픽은 필수고, 여기만 동그라미로 바꾸면 되겠네요. 그러면 0부터 n까지로 지정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0부터 n까지라는 것은 0이나 1이나 또는 더 큰 숫자가 올 수 있다, 즉 0이 될 수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옵셔널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자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코멘트는 없을 수도 있잖아요. 즉 저자는 댓글을 안 쓸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는 여기도 0부터 n까지로 이렇게 지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했는데요, 그 1대 n 관계는 제가 생각하기엔 제일 쉬워요. 1대 1 관계는 누가 프라이머리 키를 할 것인가가 좀 헷갈리거든요. 애매하고. 그리고 n 대 n은 아주 어려워요. 어떻게 어려운지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아주 중요한 또 어려운